네, 안녕하세요. 식센스 지구학의 이윤식입니다. 자, 우리 3월 학평, 2019년 3월 학평 수험생 여러분들 다들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자, 일단 총평을 좀 하자면요. 지구학 1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가 이제 3월 학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여태까지 공부한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지 이런 확인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평가원이나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조금은 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 대상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고3에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구학 같은 경우는 정리가 아무래도 좀 많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난이도가 분명히 수능장 갔을 때 난이도보다는 훨씬 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고3 아이들만 봤다는 점, 그죠? 재수생 애들은 보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이 아직까지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심도 있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보면 난이도는 좀 적절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좀 들고요. 그래서 항상 3월 학평 같은 경우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1등급 컷이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 기준이니까 그런 거고, 원래 이제 우리가 난이도를 얘기할 때는 선생님 기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직접 본 학생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본 학생들은 뭐 여태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잘 봤을 테고, 조금 성적이 좀 부진하게 나온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서 우리가 배워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아직 고3 기간 굉장히 길어요. 그죠?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죠? 이제 시작인 거니까 내가 잘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지구학은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하시면 큰 무리 없게 우리가 수능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구학은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먹을 필요 없고, 또 지학은 3월 학평 점수하고 수능 점수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수능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뭐 한 4, 5등급 맞았다?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면 수능에서 충분히 1등급 만점 맞을 수 있는 과목이 지구학이다. 지구학은요,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3월 학평을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어떠한 반성과 발판으로 삼아야지 이걸 가지고 나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1번부터 풀이를 할 건데 요 얘기만 좀 하고 갈게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은 문제 중간중간에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의 선지가 있었어요. 있긴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교육청이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보기의 지문이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디귿이 좀 애매했어. 근데 밑에 보기에서 기역, 니은을 확실히 알면 선정할 수 있는 이런 선지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어려운 선지가 애매한 선지가 있었을진 몰라도 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 여기까지 하고요. 자, 1번. 자, 1번은요,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나눈 대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생명 가는 지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일단 보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 자, 당연히 맞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생명 가능 지대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B는 지구의 대기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 자, 이것도 맞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가 자외선은 성층권에 있는 오존이 우리가 흡수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C 학생 보겠습니다. 태양의 수명은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기에 충분히 길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얘들아, 태양의 수명은 뭐 이런 것까지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참고 삼아 얘기하자면 100억 년 정도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한 50억 년 정도 살았어요. 앞으로 한 50억 년 정도 남았고요. 당연히 이 별 태양의 수명은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C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별의 질량이 너무 크면 여러분 배워서 알겠지만 별의 수명이 어떻습니까? 매우 짧죠. 그러다 보면은 자, 어떤 행성에서 생명체가 이제 태어나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지. 그 기간 안에 별이 팡 하고 터져버리면 생명체가 살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교과 과정에서 별의 질량이 너무너무 크면, 그죠? 별의 수명이 너무 짧아서 생명체가 살기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그렇게 큰 별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어떠한 기간을 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문제였을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해양 자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해양 자원에서 메테인이 나와 있는 주성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공부 많이 했지만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얘기하는 거네. 그지?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망가니즈 단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망가니즈 단계.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유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식량 자원으로 이용되며 첨단 의약품이나 공업 원료로도 활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우리가 이제 해양 수산 자원이죠. 해양 수산 자원입니다. 그지? 자, 이렇게 우리가 아마 교재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봐봐. 이 가 같은 경우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얘는 이제 해양 에너지 자원이고요. 해양 에너지 자원.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망가지 단계니까 해양 광물 자원. 그지? 광물 자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해양 자원을 세 가지로 나눴었죠. 해양 에너지 자원, 해양 광물 자원, 그다음 해양 수산 자원. 여기 바로 이제 해양에 대한 자원에 대한 얘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가는 저온 고압 상태. 자, 가스 하이드레이트 저온 고압 맞습니다. 망가지 단계는요? 역시 저온 고압 맞습니다. 그지? 둘 다 저온 고압인데 얘가 더 깊은 바다라 그랬어. 그지? 어쨌든 간에 맞는 겁니다. 자, 니은. 나는 우리나라 동해에서 많이 분포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동해에 많지만 망가지 단계는 더 깊은 바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태평양에 있지 우리나라 동해는 없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디귿. 가나다는 모두 재생 가능한 자원에 해당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다에서 해양 수산 자원은 그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라고 했으니까 이거 볼 거 없죠. 당연히 가스 하이드레이트 고갈되죠. 자, 망가지 단계도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그지? 고갈의 염려가 있는 것은 재생 불가능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자, 재생 가능 자원에 해당된다. 요건 틀린 거고요.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재생 가능 에너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재생 가능하냐는 말의 의미는 지구과학에서 계속 사용해도 고갈의 염려가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다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개념 확인하면서 자, 정답은 기억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지진의 일 쓰나미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지진의 일 쓰나미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지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 지각에서 단층이 발생해서 그치? 이 단층에 의해서 파가 발생하고 이 해파가 점점 해안가 쪽으로 오게 되면 점점점 지면과의 마찰력에 의해서 속력은 느려지고 반면에 파고는 높아져서 이 높은 파고가 육지 지역, 해안가 지역을 덮어버리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진의 일 쓰나미라고 얘기한 거고요. 태풍이 발생해서 해일이 발생하면 이것을 우리가 폭풍해일이라고 정의를 했었던 거죠. 자,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전파 속도는 A 지점보다 C 지점에서 빠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지금 보니까 여기고 자, C는 여기입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자료를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건데 지금 진앙이 여기 있었어요. 그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등시간선을 얘기하는 거거든. 등시간선. 그러면 지금 요 A 지점은요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여기까지 도착했다는 얘기고 지금 C 지점은 지금 1시간, 2시간 조금 넘은 상태에서 도착을 했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자,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얼핏 봤을 때 거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치? 거리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더 빠른 시간에 이쪽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니까 아, 걸린 시간이 짧았구나. 걸린 시간이 짧았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가는 게 속도가 어땠다? 더 빨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지. 그럼 속도가 왜 빨랐느냐라고 했을 때 아, 이쪽 C로 가는 지점은 아무래도 A 지점으로 전파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심이 깊었기 때문에 물이 마찰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파가 마찰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더 빠른 속도로 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지점보다 C 지점에서 빠르다. 이것은 맞는 지점이 되겠죠.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A, B, C 지점 중 파고는 B에서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에서 파고가 가장 높다. 당연하죠. 왜? B는요. 지금 보니까 육지 연안가 근처야. 그럼 당연히 파고가 가장 높아지는 것은 연안가 근처는 수심이 가장 얕은 상태일 테니까 마찰력을 많이 받을 테고, 그지? 위치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파고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안가에 가까울수록 파고는 높아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B지점에서 가장 높다.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가는 경기도 시아오, 나는 구문소, 그 다음에 다는 한탄강 나왔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한반도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나오게 되죠, 보통. 그죠? 그래서 요 정도는 그래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이 가능했을 거라고 믿는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공룡알 화석 나왔습니다. 공룡은 육지죠. 그죠? 그리고 중생대입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 얘는 중생대 육성층이구나.
그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항상 문제 안에 어떤 힌트가 나오기 마련이니까 아름다운 한반도 너무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봅니다. 강원도 구문소 나와 있는데 자, 석회암 있고요. 그 다음에 삼엽충 있습니다.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고생대입니다. 그리고 얘는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삼엽충 바다에서 살았고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은 석회암도 물인데 육수에서는 잘 안 만들어진다 그랬어. 얘는 해수에서 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고생대이면서 해성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경기도 한탄강 나왔습니다. 자, 한탄강 유역은 이 정도는 너무 유명하니까 많이 외웠을 거예요. 자, 여기 뭐가 나오죠? 용암대지. 그치? 용암대지입니다. 용암대지가 발달되어 있고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왔고 화산 활동이 나타난 곳이기 때문에 얘는 신생대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산암이니까 당연히 무슨 전리? 주상전리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지문 한번 볼게요. 가와 나의 지층은 모두 육지에서 태적되었다. 얘는 육지 맞는데 얘는 바다니까 틀렸어. 그 다음 니은. 자, 다의 주상전리는 압력 감소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의 주상전리는 압력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주상전리는 압력 감소가 아니고 얘는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해서 빠른 속도로 냉각이 되면서 부피가 수축돼서 만들어진 전리가 주상전리였죠. 압력 감소로 형성된 전리는 우리가 판상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그럼 정답은 D급밖에 안 되겠네. 주요 구성함석의 나이는 자, 얘는 고생대, 얘는 중생대, 그 다음에 얘는 신생대.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이건 맞는 질문.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죠? 아마도 개념 정리를 조금 꼼꼼하게 한 학생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였습니다. 수월한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자료를 판단하면 되는 건데요. 자, 이산화질소가 나와 있고요. 나는 이산화황 나와 있는데 뭐 이 문제와 관계를 떠나서 일단 이산화질소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우리가 스모그로 얘기하면 뭡니까? 얘는 광화학 스모그와 관계 있죠? 광화학 스모그. 그래서 이 이산화질소가 나와서 이것 때문에 다시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이 만들어지는 스모그가 광화학 스모그. 다른 말로 LA형 스모그였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챙겨두자고요. 됐죠?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산화황이니까 얘는 있잖아. 주로 공장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치? 얘를 우리가 무슨 스모그? 이산화황에서 만들어지는 스모그가 황화 스모그. 그쵸? 다른 말로 런던형 스모그였죠.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 얘 같은 경우는 1차 오염물질도 있고 2차 오염물질도 있지만 얘는 1차 오염물질이 주된 원인이 되는 거고 얘는 주로 새벽 시간대였고 얘는 오존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낮 시간이 중요하다 그랬어. 얘는 낮에 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산성비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맞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산화질소니까 얘는 질산을 만들고 얘는 이산화황이니까 황산을 만들어. 그지? 그래서 산성비의 주요 원인 물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와 나는 모두 2차 오염 물질이다. 얘네들 자체는 1차 오염 물질이지. 근데 얘가 질산이 되고 얘가 황산이 돼서 내리는 산성비는 몇 차? 2차 오염물질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얘와 얘를 물어본 거니까 1차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지역 간 연평균 농도차는 가가 나보다 크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는 하얀색도 좀 이렇게 허연색도 있고요. 지금 이 화면 자체에서. 그지? 약간 이렇게 짙은 색들도 있습니다. 그지?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PPT가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약간 조금 이 농도비가 조금 대비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그림보다는 여러분들 시험지 교재를 참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가가 나보다 크다? 요 지문은 맞는 지문이다. 그치? 그림상에서 낮은 농도와 높은 농도가 골고루 있지만 얘는 주로 낮은 농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5번 갑시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지진 문제 나왔네요. 자, 우리가 지진이 발생된 지점을 진원이라 그러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지표와 만나는 지점을 진앙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거지. 자, 일단 기억부터 바로 볼게요. 진앙에는 P파와 S파가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돼 있는데요. 얘들아 봐봐. 일단 진원에서 터진 거지 진앙에서 터진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빵 하고 터져가지고 진앙으로도 P파와 S파가 이렇게 전달이 될 건데 당연히 진앙 입장에서는 빠른 P파가 먼저 도착하고 느린 S파가 나중에 도착하겠지. 물론 진원과 진앙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면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의 차이는 적게 나긴 하겠지만 엄연히 말하면 진앙은 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진앙에서는 P파가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
자, 니은 진도는 A보다 B에서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A하고 B가 있는데 자, 요건 잘 보세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진원에서부터의 거리가 A는 가깝고 B는 멀어요. 우리 이런 거 많이 공부했잖아. 만약에 말이야 A하고 B의 집안의 상태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그치? 이 경우는 볼 거 없이 누가 진도가 클 수밖에 없어. A의 진도가 클 수밖에 없어. A가 피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 집안의 상태가 동등하다는 게 이 문제 조건에 없기 때문에 나를 봐야 되는 거야. 선생님 소시알에 뭐라고 그랬어? 이 진도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뭐에 비례한다고요? 관측소에서 측정한 진폭에 비례한다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지. 그럼 이 그림 자료를 보니까 P파하고 S파가 쭉 보면 뭐 P파도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S파를 봤을 때 얘보다 얘가 진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P에는 어디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진도는 A보다 B에서 크다? 요건 맞는 지문이야. 요건 조심해야지. 그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가 가까우니까 진도가 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묻진 않았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 B가 더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B는 A보다 지진에 취약한 집안 상태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되는 겁니다. 됐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니은은 맞는 거. 자, 디귿. 규모는 A와 B에서 같다. 동일한 지진에 대해서는 규모가 어떻다? 같다. 다 정리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까지 선생님 부가 설명이 필요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7번 문제네요. 자,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대기 문제가 나왔는데 선생님 대기 파트 개념 테크트리 정리할 때 정체전선 되게 시험 잘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딱 보니까 얘도 정체전선을 얘기한 거야. 정체전선. 자, 정리 간단하게 해볼까요? 정체전선은 우리나라 주로 초여름에 발생하는 전선을 우리가 주로 정체전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정체전선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찬 기단, 누구? 오호츠크의 기단, 그지? 그 다음에 남쪽에서부터 올라가려고 하는 누구?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세력 싸움을 하는 전선. 이것을 우리가 초여름에 발달하는 정체전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장마전선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정체전선을 봤더니 정체전선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 자료를 봤더니 6월 29일, 7월 3일, 7월 1일, 7월 4일 이렇게 돼 있네. 그치? 그러면 자, 여기 있었던 애가 7월 1일에 한 요 정도 왔고 7월 3일에 한 요 정도 왔다가 7월 4일에 또 이렇게 올라갔네. 그럼 전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체전선은 점점점 뭐 하는 추세였어? 북상하고 있는 추세였네. 그럼 얘가 왜 북쪽으로 점점 북상했어? 북태평양의 기단의 세력이 점점 확장되고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럼 지문 볼게요. 거기 보면은 이 전선은 폐색 전선이 아니라 정체 전선이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A 지점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고온다습하다. 자, 여기 있는 이 영향을 주는 기단이 북태평양 기단이고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다습. 오호츠크의 기단은 뭐죠? 다습하긴 하지만 한랭했었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니은 지문은 맞는 거. 이 기간 동안 한랭한 기단의 세력은 계속 확장되었다. 한랭한 기단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오호츠크의 기단을 얘기하는 거죠. 얘가 확장된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전반적으로 북쪽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날짜를 봤을 때는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살짝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북쪽으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강해졌다. 그래서 한랭한 기단의 세력은 계속 확장되었다. 이것은 틀린 지문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칠판 정리를 좀 했고요. 8번부터 이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우리가 뭐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 뭐예요? 엘니뇨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 평가원에서는 좀 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는 좀 노멀하게 수온 편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죠? 수온 편차는 우리가 많이 해봐서 알지만 자, 관측 수온에서 뭐를 뺀 거야? 평년 수온을 뺀 것을 우리는 수온 편차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자, 관측에서 평년을 뺀 거니까 뺐을 때 양의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어땠다는 얘기야? 높았다는 얘기고. 그치? 자, 음의 값이 나오게 되면 평상시에 비해서 수온이 어땠다는 얘기야? 낮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여기는 지금 서태평양을 얘기하는 거야? 동태평양을 얘기하는 거야? 동태평양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치? 그럼 동태평양 입장에서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질 때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지? 엘니뇨라고 정의하니까 자, 여기서 양의 값을 갖고 있는 이 B가 아마도 엘니뇨가 되겠구나. 이 B시기가.
그지? 그 다음에 A 시기는 뭐 정확히 말하기는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0에 비해서 수온 편차가 음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았다는 얘기고 여기는 용승이 잘 일어날 때, 즉 라니냐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겠구나. 그죠? 자, 그러면 봐봐.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 기역이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서태평양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중앙태평양에 가깝긴 한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동쪽에만 치우쳐서 수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동쪽과 중앙태평양이 같이 움직인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수온이 높을 때가 엘니뇨가 되는 거네. 그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A 시기에 엘니뇨가 나타났다. 자, A 시기는 라니냐니까 틀렸어요. 그럼 니은. B 시기에는 기역 지역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았다. 자, B 시기면은 요때네, 엘니뇨. 그지? 근데 뭐를 물어봤냐면은 기역 시기를 물어봤어. 그럼 잘 보자. 엘니뇨 때는 동태평양 쪽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거고 서태평양 입장에선 수온이 평상시에 비해서 조금 낮아집니다. 그리고 수온과 기압은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에서 반비례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기가 무겁고 하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기압이 된다? 고기압이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했던 거지. 그래서 기역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았다. 요거 맞는 질문이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디귿짐은 니은 해역의 해류는 A 시기보다 B 시기에 강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에 있는 해류가 뭐냐면 자, 우리가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무역풍의 약화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 자, 여기 0도에서부터 남반부 3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 남동 무역풍이었습니다. 그치? 어쨌든 동풍 계열이 무역풍이란 말이야. 이 동풍이 어땠다고요? 약해질 때가 바로 우리가 엘니뇨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흐르는 해류가 자, 남동 무역풍에 의해서 전향력을 받아서 이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있어요. 그쵸? 적도보다 약간 밑에서 요 해류가 뭐였지? 남적도 해류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죠. 2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엘니뇨 3단원하고 이제 믹싱시킨 문제가 되겠네. 여기가 남적도 해류입니다. 그럼 니은 해력의 해류는 A 시기 같은 경우는 라니냐고 B 시기 같은 경우는 엘니뇨니까 A 시기가 무역풍이 강했으니까 해류도 더 빨랐을 거고, 그치?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했으니까 해류의 흐름도 좀 더 약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는 잘못된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네. A 시기보다 B 시기에 약했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9번입니다. 자, 판구조론 문제인데요. 이 판구조론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온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일단 감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화산에 대한 표시니까 여기 화산이 이렇게 쭉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화산이 있다는 얘기는 요걸 우리는 이제 판의 경계하고 나란하게 화산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것을 호상열도라고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지. 요게 바로 이제 호상열도 같은 거네. 쉽게 얘기하면 호상열도. 그치?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호상열도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얘기는 A판의 밀도가 큰 거고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섭입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보통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밑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산활동이나 지진 같은 지각변동은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수렴형 경계가 발달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수렴 경계 중에서도 아마도 섭입형 경계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진앙은 주로 A판에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판이 밀도가 크고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진앙은 이쪽에 나타나는 거지. 그죠? 이쪽에서 지진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틀렸어요. 밀도도 A판이 B판보다 작다. A판이 B판보다 커야 되니까 틀렸어.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네. 그죠? 자, 어때요? 그래도 선생님이 모르겠어.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너희들한테 조금은 가혹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풀어준 문제에서는 우리가 개념만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출만 명확하게 열심히 잘 풀어봤다면 내용을 까먹지 않았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위주긴 했어요. 솔직히.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일단 각각 파도, 바람, 햇빛을 이용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이제 파도를 이용한 파력 발전. 그지? 지금 여기에 내가 쓰진 않았지만 얘가 가인 거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을 이용한, 그리고 그림상으로 봐도 알겠지만 무슨 발전? 풍력 발전. 얘가 바로 나가 되는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태양을 이용한 건데, 자, 태양을 이용했지만 요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제 태양 광발전을 얘기하는 거야. 태양 광발전.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총평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약간 너희들이 약간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선지 배열에 좀 신경을 써서 교육청 입장에서 조금 맞출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선지 배열을 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보자. 기억, 가나다의 근원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가 맞죠. 니은, 가와 나에서는 발전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얘들아, 태양광 발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운동 에너지,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은 자,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질문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봐봐. 학생들이 이 다 같은 경우가 태양을 이용했다고 하니까 자칫 그림을 잘 눈에 익게 안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태양을 이용한 게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나 이 니은 지문에서는 얘를 묻지 않고 가와 나를 물었으니까 이 선지가 조금 애매하게 느껴졌더라도 니은 지문은 정확히 맞는 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지 배열에 교육청이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조금 배려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알았지? 자, 어쨌든 됐고요. 디귿, 다는 날씨에 관계없이 발전량이 일정하다. 자, 얘들아.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되는 발전 방식은 발전량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정리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좋아요? 자, 11번 문제네요. 자, 11번 문제가 그래요. 사실은 이 문제가 어렵게 꼬우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예요, 사실은. 자, 일단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는 H점은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난류가 이렇게 흐르는 곳이죠. 쿠로시오 해류, 난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B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여기는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해가지고 한류가 이렇게 흐르는 곳이죠. 한류. 그치? 그래서 요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암기돼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난류는 자, 수온이 높고요. 염분이 높습니다. 자, 수온이 높고 염분도 높아요. 그리고 용존 산소량은 적죠. 그리고 영양염류도 적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정리해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한류는 반대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따져주면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A지점이고 여기가 지금 B지점이란 말이야. 그럼 문제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점선을 봤을 때도 A쪽이 B쪽보다 높아. 커. 그 다음에 실선을 보더라도 A쪽이 B쪽보다 커.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수온과 염분을 나타냈다고 돼 있으니까 A는 이쪽 B보다 수온도 높고 염분도 높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대체 뭐가 수온이고 뭐가 염분이야? 이렇게 약간 혼란이 올 수도 있었던 거지.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이따가 마지막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선지를 먼저 해결하고 갑시다. 선지를 보게 되면 기억은 염분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요걸 몰랐어. 갸우뚱. 자, 니은 보겠습니다. A에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해류가 흐른다. 아, 맞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야. 맞아. 디귿, 표층해수의 용존산소량은 A보다 B에서 많다. 용존산소량은 한류가 많은 게 맞으니까 맞아. 그럼 거기 지문을 보면 니은 디귿이 확실하게 맞지. 그럼 니은 디귿이 확실하게 맞은 것은 몇 번밖에 없어? 5번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선지에 기역, 니은, 디귿이 있었으면 약간은 좀 어려울 수 있었던 거라는 거지. 근데 기역, 니은, 디귿은 없고 니은, 디귿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이건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란 말이야. 공부를 했다면. 그럼 이제 어쨌든 우리가 기역은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가 염분이고 뭐가 수온이냐라고 했을 때 이 염분이라고 하는 녀석은 있잖아. 일반적으로 연안가 근처에서는 강물의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전반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고요. 이 바다의 중앙 쪽에서는 염분이 좀 높게 나타난단 말이야. 다시 한번. 연안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지와 바다의 경계에서는 강물의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좀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단 말이지.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역이 염분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 점선을 보세요. 이 점선을 보게 되면 이쪽 연안가보다 이쪽 중앙 쪽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지? 이게 바로 이제 염분이 되는 거야. 얘가 염분이란 얘기야. 이 문제 의도는. 점선이. 그지? 그럼 기역은 뭐가 된다? 수온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기역은 염분이 아니라 수온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요 그래프가 살짝 조금 어렵긴 했지만 요런 그래프는 좀 잘 좀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안가는 강물의 유입에 의해서 염분이 좀 낮은 편이야. 그러면 연안가 쪽에 비해서 이 중앙 쪽이 염분이 좀 높게 나타나겠네. 그래서 염분이 높게 나타난 거지. 근데 이 수온 같은 경우 얘를 염분이라고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 연안가가 오히려 중앙보다 염분이 더 높은 상황이 될 수는 아마 힘들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 난류의 염분이 높은 것은 한류에 비해서 염분이 높다는 거지 중앙보다 염분이 높다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지? 자, 이렇게 판단해주면 정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됐죠? 넘어갑니다. 12번. 자, 천체 문제가 나왔네요. 12번에서.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 아주 차분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지금 발사 당시 지구 위치가 여기야. 그지? 그럼 발사 당시에 이 행성의 위치는 어디니? 여기네. 위치가 이런 상태야. 자, 근데 자, 착륙 당시 행성의 위치는 자, 색깔을 바꿔볼까요? 행성은 이걸로 표현할게. 여기야. 그지? 착륙 당시 지구의 위치는 여기야. 그지? 그러면 이런 얘기네. 아, 지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지구가 여기서 한 바퀴 도는데 1년이니까.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6개월보다 조금 더 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네. 그지? 그 동안에 이 외행성, 지구가 밖에 있으니까 무조건 외행성이겠죠? 이 외행성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네. 그쵸? 그럼 1차적으로 지구와 이 외행성은 공전 속도의 차이가 좀 작게 나타나. 그지? 그럼 아마도 화성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일단 유력하게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근거가 부족하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조건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행성에 착륙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내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문제 지문에서 행성에 착륙했대. 그럼 착륙했다는 얘기는 딱딱한 지각이 있는 경우에 착륙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보더라도 흔들림을 측정해 지각의 두께나 핵에 대한 단서를 얻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딱딱한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지구형 행성이구나. 지구형 행성. 그지? 근데 지구형 행성이면서 외행성이네. 그럼 지구형 행성이면서 외행성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란 얘기야? 화성이구나. 얘는 화성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됐죠? 무슨 말인지? 왜냐면 목성부터는 목성 행성이잖아. 그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기억부터 볼게요. 이 행성은 화성이다. 맞습니다. 그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이 행성에서는 대기의 마찰력을 이용해 탐사선의 하강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지구에서보다 크다. 자, 이건 뭐냐면 화성이라고 하는 애는 주로 CO2로 되어 있는데 얘는 CO2가 많아 적어? 매우 적어. 대기가 희박하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자, 대기의 마찰력을 이용하기가 더 어려운 거지. 기압이 작으니까. 오히려 금성 같은 경우가 마찰력이 더 크겠네. 그치?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야. 그 다음 디귿짐은 인사이트가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이 행성은 충에 위치한 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지구를 고정시키고 회합 주기로 풀어도 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풀 필요가 없는 게 눈에 너무 보이잖아요. 자, 지구가 여기 1번에서 여기 2번까지 갈 때 이 화성은 1'에서 2' 쪽으로 왔어.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일직선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정확히는 몰라도 여기 어딘가에서 일직선이 되겠지? 여기에 지구, 화성이 일직선이 되는 위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뭐 여기쯤이든 여기쯤이든 큰 의미 없잖아. 어쨌든 여기 어딘가에서 뭐가 있었다? 충이 있었구나. 그래서 충에 위치한 적이 있다? 맞는 짐은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외행성임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지각이 있는 지구형 행성을 말하는 거니까 화성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13번 문제. 자, 태풍 문제인데 이 태풍 문제는 선생님이 물론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도 이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개념 테크트리에서 기출문제, 수능 문제, 기출문제 분석해 주면서 내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아마 설명을 많이 했었던 문제였을 거예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태풍이 올 때 기압과 풍속은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잖아, 일반적으로. 그치? 왜? 기압이 낮을수록 풍속은 세다 그랬어. 근데 이제 뭐만 조심하라 그랬지? 태풍의 눈에서만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럼 일단 태풍이 진행해 오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쑥 떨어졌다가 높아지니까 태풍의 중심 부분으로 갈수록 기압은 떨어지고 풍속은 높아지네? 얘는 B는 풍속이야. 그치? 풍속. 자,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기압이 되겠네. 기압.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풍향이고. 그치?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거 우리가 수능에 나왔던 건데 기압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이 관측소에 태풍의 눈이 지나갔다고 한다면 태풍의 눈에서는 기압도 낮지만 유일하게 풍속도 낮은 곳이 태풍의 눈이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여기에 태풍의 눈이 지나갔다면 여기서 이렇게 풍속이 가다가 여기쯤에서 팍 풍속이 들어가는 이러한 느낌의 어떤 부분이 있어야 태풍의 눈이 통과했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잖아.
이거 기출문제 그대로 재탕한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봐봐. 눈이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났으니까 태풍의 중심 눈은 통과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됐어? 그럼 얘들아, 얘를 봤을 때 일단 풍향을 보게 되면 풍향이 약간 무슨 풍이니? 처음에는 약간 북동풍에서, 그지? 그 다음에 북서풍에서, 그 다음에 남서풍 쪽으로 약간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북방부 어느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요렇게 대충 그린다고 했을 때, 뭐 북방부 어느 지점이니까 얘가 정확히 뭐 어느 위도에 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곳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저기압 중심으로 자, 무슨 풍? 북동풍. 그 다음에 북서풍. 그 다음에 남서풍. 여기는 남동풍. 그지? 북방부는 풍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반시계 방향으로 저기압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불어 들어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쪽 안전반원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풍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슨 방향으로 바뀌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라고 내가 여러 번 강조했고요. 그치? 반면에 이쪽은 위험반원에 속한 지역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남동, 남서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간다. 우리 누차 기출에서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란 말이야. 기출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알았지? 기출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자, 어쨌든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여기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죠? 북동, 그지? 그 다음에 북서, 그 다음에 남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안전반원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기억 A는 풍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가 풍속이네요. 그죠? 이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이 지점은 안전반원에 위치한 거 맞고요. 11일 12시에 자, 여기를 말하는 거지. 하강기류가 우사였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만약에 이 지역이 태풍의 눈이 통과됐다라고 한다면 태풍의 눈에서는 무슨 기류? 약한 하강기류가 나타나니까 하강기류가 우사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는 지금 이렇게 눈이 풍속이 툭 떨어지는 태풍의 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전반적으로 무슨 기류가 우세했다? 상승 기류가 우세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지문이니까 요건 정답을 니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뭐를 좀 반성했으면 좋냐면 우리가 3평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는 어떤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건 수능이야. 수능장 가서 잘 맞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요 내용을 보고서 내가 틀렸다. 그럼 내가 아직 기출 분석을 제대로 안 했구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물의 순환 문제가 되겠는데 한번 숫자를 한번 써봅시다. 지금 얘네들의 바다에서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얼마니? 요게 36인가요? 차이가? 그쵸? 그럼 우리가 물의 순환에서 맨날 배웠던 내용 바다에서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는 육지에서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가 어때요? 똑같습니다. 근데 바다는 증발량이 더 많고 육지는 육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수량이 더 많습니다. 그치? 그럼 여기 60에다가 36을 더하면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96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요거는 육수의 유입량을 얘기하는 거구나. 육수의 유입량은 바다에서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와도 같고, 그지? 육지에서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와도 같으므로 요 육수의 유입량은 B는 얼마가 되겠어? 36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지?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A-B는 60이다. A는 96이고 B는 36이니까 60 맞네. 좋아. 그 다음에 풍화작용은 나의 기억 과정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요, 퇴적물이 되는 과정이에요. 퇴적물은 기존에 있었던 암석이 작게 부서지는 거야. 부서지는 걸 뭐라고 얘기해? 풍화지.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풍화와 침식 과정이 되는 거야. 풍화, 침식. 그러니까 맞는 거지. 자, 그럼 디귿. 물의 순환은 기억 과정보다 니은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억 과정보다 니은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돼 있어. 자, 물의 순환은 물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니은에 들어갈 말은 뭐야? 퇴적암이 변성암이 된대. 요거는 열과 압력이잖아. 열과 압력은 근원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그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고, 기억 같은 경우는 화성암이 기존의 암석이 풍화 침식을 받는 거니까 풍화 침식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물의 순환은 태양 에너지와 관계 있지 지구 내부 에너지와 관계 있는 게 아니므로 기억 과정보다 니은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것은 틀린 지문. 정답은 기억과 니은. 정답이 3번.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15번 문제. 사실 여러분들이
3월 학평에서 천체 문제를 좀 많이 맞췄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감히 얘기하지만 6평, 9평 수능은 3평보다 수능 문제가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운 킬러 문항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3월 학평이 선생님이 그래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이 천체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내가 좀 이따가 20번 문제도 풀이하면서 얘기를 더 해줄게요. 일단 15번 문제를 볼게요. 지금 얘는 금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치? 금성의 시직경, 그 다음에 겉보기 변화래요. 그래서 얘가 시직경이네. 안 써있지만 얘가 지금 시직경이라고 써있어. 문제에서 시직경. 나는 뭐라고 돼 있냐면 겉보기 밝기예요. 겉보기 밝기. 이렇게 돼 있지. 그럼 가는 시직경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는 얘기네. 시직경이. 그지? 그럼 여기 있을 때가 시직경이 가장 클 때네. 아, 그럼 일단 그림을 내가 조금 이따 그리긴 하겠지만 시직경이 가장 크다는 얘기는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니까 여기에 무슨 합이 있어? 내압 부근이구나. 금성이. 그지? 그 다음에 지금 얘는 겉보기 밝기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 10월 달에서 한 12월 말에서 11월 초쯤 보통 한 여기 정도? 여기 정도에 그대로 이렇게 연결하면 그지? 이때 지금 거의 어떻습니까? 겉보기 밝기가 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때 내압 근처에서는 거의 4개 위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부분이 매우 적어서 어둡게 보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 자료대로 하자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행성의 운동은 평면도로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랬습니다. 이거 구로 그리면 이상한 거죠. 태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어. 이런 상태네. 그럼 지금 10월 말쯤에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 거냐면 여기 내압을 지나고 있는 거야. 여기 내압을 지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지구를 고정시켰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내 행성의 상대적 위치는 반시계니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이 내압을 전후로 했을 때 내압이 되기 바로 직전, 내압을 조금 지난 정도, 여기쯤에서 밝기가 최대가 됐으니까 한 여기쯤, 또 한 여기쯤에서 밝기가 최대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미 평가원에서도 몇 번 출제가 됐었는데 한 번이구나. 출제가 됐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자료를 분석하면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있을 때가 우리가 무슨 최대각이니? 동방 최대각이고요. 여기 있을 때가 무슨 최대각이니? 서방 최대 이각이라고 얘기했고요. 쌤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야. 기출문제 풀면서. 동방하고 서방에서 실제로 가장 밝은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약간 내압 쪽으로 간 요 위치. 그 다음에 서방과 내압 사이 요 위치에서 가장 최대 밝기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바로 요 두 군데에서 가장 최대 밝기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실제로는 여기가 동방이 아니고 여기가 서방이 아니고 동방은 한 이쯤, 서방은 한 이쯤에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가장 밝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물론 이 문제는 뭐 그렇게까지 해석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복습하자는 의미에서 내가 설명한 거고요.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금성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9월이 10월보다 길다. 자, 금성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9월이 10월보다 길다. 자, 9월 달이면 얘들아 내압이 되기 전이니까 요쯤일 거 아니니. 그치? 여기쯤이니까 당연히 내압일 때는 거의 못 보는 거고 여기 있을 때는 그나마 이각이 좀 있으니까. 물론 여기를 최대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각이 어쨌든 내압보다는 있으니까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겠지. 그래서 9월이 10월보다 길다 맞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2월 초의 금성의 위상은 초승달 모양이다. 자, 12월 초면 여기네? 여기쯤. 그럼 여기쯤은 어디야? 내압에서 약간 이쪽으로 간 요때쯤이 12월 초가 되겠지. 대략적으로 찍는 거야. 그럼 여기쯤이 12월 초니까 요때는 굳이 얘기하자면 금음달에 가깝지 초승달에 가까운 게 아니잖아.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치? 물론 너희들이 이것을 조금 잘못 판단해서 이게 하연달 아니에요? 서방이라고 판단해서 하연달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초승달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왼쪽이 밝게 보여야 되는 거니까 원래는 요게 맞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초승달 모양이다. 틀렸어. 그럼 디귿. 이 기간 동안 금성의 적경은 계속 증가하였다? 이건 그냥 암기에서 바로 나오는 거지. 내압 근처에서는 뭐를 한다? 역행을 한다. 내압 근처에서는 역행을 하기 때문에 역행은 배경별에 대해서 동에서 서로 가는 거고요. 적경이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했었던 거지. 그래서 적경은 계속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역행하는 시기가 있었으므로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됐죠? 물론 뭐 그럼 전부 다 역행이 있느냐 그건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 순행도 많이 있었지만 요 부분에서는 어쨌든 역행을 했으니까 계속 증가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정답이다.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자, 일식 문제가 나왔네요. 일식 문제. 자, 일식 문제인데
일단 그림 보면은 서울이니까 일단 북반부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부분일식의 진행 과정이라고 문제에서 돼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잠깐 한번 보자고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갈까요?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그지? 여기 누가 있냐면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지구. 그 다음에 달이 이렇게 지구 주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면서 일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식은 사귈 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 달이 있잖아. 한 여기쯤 왔을 때부터 태양의 이쪽을 이렇게 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오게 되면 완전히 가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쪽으로 나가는 이러한 느낌으로 일식이 진행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양의 어느 쪽이 먼저 어두워진다? 오른쪽이 먼저 어두워져서 왼쪽으로 나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일식의 진행 과정이었지. 그지? 그럼 기본적으로 요걸 머릿속에 상기시키면서 이 그림을 보자고요. 이 그림을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지? 그럼 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잖아. 그 달이 태양을 가리는데 요 위치에서 지금 달이 여기까지 왔고 다시 여기로 빠져나가는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달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부분일식이 나타났구나. 자, 이 그림에서 요 그림 됐다는 얘기는 요것을 그대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 요것을 그대로 그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 그림을 여기다가 합성해서 하나의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게 달이 지나가면서 태양의 일부분을 가렸던 부분일식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나에서도요. 나에서도 지금 태양, 달이 이렇게 있는데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건데 지금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을 확성시키면 요 그림을 그리면 한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느낌?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럼 얘는 달이 이렇게 통과가 됐구나. 그치? 그래서 달을 가렸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상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리기 시작해서 왼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여기도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리기 시작해서 왼쪽으로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이 경로로 봤을 때 얘네들은 태양의 정중앙을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일식이 아니라 무슨 일식? 부분일식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가일 때 달이 태양보다 먼저 뜬다. 자, 요거 기출로 나왔던 내용이죠. 기출 분석했으면 나왔던 내용이에요. 달이 태양보다 먼저 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달이 태양보다 어떻게 먼저 뜰 수가 있느냐?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달과 태양이 있는데 달이 태양을 가리게 되고요. 이러면서 일식이 나타나는 거니까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물론 이 차원에서 저러한 각도까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식은 1번, 2번, 3번으로 가면서 일식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럼 1번, 2번, 3번으로 가면서 일식이 나타나는 거니까 자, 요렇게 지평선을 만들면 그냥 쉽게 설명하는 건 이거지. 관찰자가 여기 이렇게 서 있다고 했을 때 그치? 자, 얘들아 봐봐. 지평선이 돌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요렇게 돌아갑니다. 자, 달이 1번 위치했을 때 달이 떴어요. 그치?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누가 떠요? 태양이 뜨죠. 그럼 일식이 일어날 때 누가 먼저 뜰 수밖에 없는 거야? 달이 먼저 뜨고 태양이 그 다음에 뜰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질 때는 이제 지구가 자전하다 보면은 달이 이제 이쪽으로 공전해서 넘어갔습니다. 저녁 6시쯤에 태양이 지고 시간이 더 지나면 누가 지는 거야? 달이 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식은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면 돼? 뜰 때는 태양보다 달이 먼저 뜨는데 질 때는 달이 더 늦게 지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 우리가 봤을 때 가일 때 달이 태양보다 먼저 뜬다. 요거는 맞는 지문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는 거지. 됐죠? 무슨 말인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나일 때 달은 하지점 부근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이 문제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나일 때 달은 하지점 부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날짜를 보세요. 12월 26일. 그러면 한 12월 한 23일? 한 22일에서 한 24일 정도가 동짓날이니까 거의 근사적으로 요 날이 무슨 날인 거야? 동짓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동짓날이란 얘기는 태양이 지금 무슨 점에 있다? 동지점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 순간 이 태양을 바라보는 이쪽에 동지점이 있고 태양의 적경은 몇 시가 된다? 18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여기가 동지점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우리가 근사적으로 볼 수 있겠지. 됐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달이 어디에 위치하냐고 돼 있는데 야, 일식되니까 태양하고 달은 거의 적경이 비슷할 거란 말이야. 사기니까. 그 같은 방향에 이쪽에 있는 거니까 동지점에 가깝지 절대로 하지점 부근에 위치할 수가 없어. 이건 틀린 거지.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달의 남중고도는 나보다 가일 때 높다. 자, 얘들아, 남중고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써볼까요? H는 90- 그 지방의 위도에다가 뭐를 더한 거지? 저기를 더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남중고도라고 얘기하는 거네. 그럼 위도는 거의 동일한 지역에서 지금 관측을 한 거니까 저기가 언제가 더 컸냐가 바로 남중고도를 결정하는 거 아니냐고요. 달의 저기가 클 때가 남중고도 더 높았겠지, 그지? 자, 근데 지금 봐봐. 지금 여기가 아까 동지점이라고 했을 때가 요때가 나의 상황이었단 말이야. 요때는 거의 태양도 동지점에 있고 달도 거의 동지점에 있으니까 황도와 백도가 일치할 때 일식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동지점은 태양의 적경이 18시이면서 저기는 마이너스 23.5도가 태양의 적인데, 물론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달도 거의 태양과 적경 저기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럼 이때 달의 저기도 마이너스 23.5도에 거의 근접할 것이고, 이때 달은 저기가 굉장히 어떤 상태야? 낮은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나시기는 남중고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저기가 작으니까 남중고도가 낮단 말이야. 근데 반면에 그래도 가는 1월 6일이니까 나보다는 어때요? 이때 일식이 일어난 날 달의 저기는 조금 더 클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요때가 당연히 남중고도가 더 높다. 그래서 나보다 가일 때 높다? 이걸 맞는 지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갈게요. 자, 1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아마도 조금 오답률이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조금 문제 잘 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태양을 이렇게 작도하는 것도 재작년 평가에서 한번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문제 잘 냈어요. 그래도 난이도를 떠나서 문제 잘 낸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일단 RA하고 RB를 비교하라고 돼 있어. RA하고 RB. 자, 요걸 잘 보자. 이렇게 비교하라고 돼 있는데 RA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반지름이 해당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잘 읽으면 이 문제가 어떻게 작도가 된 거냐면 요 위도에서 요 끝점과 요 끝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반원을 만든 거야. 원을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반원을. 그치?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한 요 절반만큼 요 길이를 RA라고 본 거지. 반지름. 그치? 근데 B 지점이 있는 곳은 아무래도 똑같은 과정으로 연결을 한다면 여기 끝에서 이렇게 내리고 여기 끝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반원의 크기가 이렇게 더 클 수밖에 없잖아. 그럼 요게 RA라고 한다면 요만큼에 해당되는 이 빨간색의 길이가 RB가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 RB가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RA보다 RB가 더 어때야 돼? 길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RA는 RB보다 작다. 맞는 거야. 요거 잘 조심했어야 되는 문제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니은 세타 A는 세타 B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 세타 A는 요거야. 자, 똑같이 해볼게요. 세타 A는 A에서 A'까지 갈 때까지의 움직인 이 시간 동안의 각이 세타 A야. 그치? 근데 세타 B는요? 세타 B는 똑같이 연결하면 여기서 중점을 요렇게 연결했다고 했을 때 그치? B를 요렇게 연결하면 B는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게 찍힐 거고요. 세타 B도 요렇게 B'도 요렇게 찍힐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이동한 요 각을 얘기하는 거네. 요 각. 그치? 굳이 설명하면 이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뭐 이렇게 작도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 저위도에서의 흑점의 이동 속도는 고위도에서의 흑점의 이동 속도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빠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실제로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각은 B에서 B'이 A에서 F'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네. 이렇게 상식으로 풀어주는 거지. 저위도에 있는 흑점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그러므로 태양이 무슨 상태다? 기체 상태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었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세타 A는 세타 B보다 작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됐고요. 디귿. 이 탐구를 통해 태양의 자전 주기가 위도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여기는 세타 각이 크게 나오고 여기는 같은 시간 동안에 작게 나오는 것으로서 우리는 태양 자체가 기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태양의 자전 주기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네. 정답이 5번이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요즘 평가원도 그렇고 교육청 문제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3단원에서 지구환경 변화의 외적 요인은 3단원이 아니라 거의 천체 쪽에 같이 맞물려서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요즘 평가원의 추세 자체가 3단원의 문제를 천체하고 믹싱시켜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 이런 추세도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 물론 18번은 천체하고 그렇게 연계성을 있게 내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문제를 냈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지금 자전축 경사 방향하고 20류를 표현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경사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세차 운동 일어났고 20류 변화 일어났습니다.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13,000년 전 북방부는 근일점에서 여름철이다. 13,000년 전 북방부는 근일점에서 여름철이다. 자, 요때는 뭐야? 현재야, 현재. 지금 그림이. 문제에서 여기가 현재라고 그랬어. 맞니? 가는 현재라고 돼 있어. 그럼 태양이 여기 있지. 그지? 그럼 13,000년 전이면, 자, 이 상태에서, 자, 봐봐. 세차운동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13,000년 전이든 13,000년 후든 이 방향과 13,000년이면 반대쪽으로 축이 돼 있을 때잖아. 그지? 왜? 한 번 도는데 주기가 26,000년이니까 13,000년 전이면 자전축이 이쪽 방향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보면 된다. 자, 여기가 지금 북방부 입장에서 여기는 무슨 철이야, 지금? 겨울철이었단 말이지. 근데 13,000년 전에는 여기 북방부 입장에서는 겨울이 아니라 무슨 철이 됐다는 얘기야? 여름철이 됐다는 얘기네. 그치? 계절이 바뀌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북방부 입장에서는 여름철인데 지구가 13,000년 전에는 이쪽으로 축이 돌아가 있을 테니까 북방부 입장에서는 무슨 철이야? 겨울철이었다는 얘기네. 그지? 그럼 따져보면 13,000년 전 북방부는 근일점에서 여름철이다. 여기가 근일점이잖아. 근일점. 아, 이때는 근일점에서 여름철 맞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 됐고. 자, 그 다음에 니은. 근일점에서 태양의 시식경은 현재가 10만 년 전보다 크다. 근일점에서의 태양의 시식경. 여기가 근일점이야. 근데 어디하고 비교하고 돼 있어? 현재하고 10만 년 전이래. 그럼 보자. 현재는 여기야. 10만 년 전은 어디냐면 여기야. 아, 10만 년 전은 20률이 현재보다 어땠다? 더 컸구나. 그럼 10만 년 전에는 20률이 더 컸으니까 이 태양의 위치는 이 타원의 초점에 위치하게 되고 이 태양의 위치가 더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던 시절이 바로 뭐였다? 20률이 컸던 10만 년 전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시식경은 현재가 10만 년 전보다 크다는 틀렸고요. 10만 년 전이 훨씬 20률이 컸기 때문에 근일점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원일점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쌤, 근데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걸 몰라서 그런 거야. 이 장반경의 길이는 항상 일정해. 20률이 바뀌더라도 장반경의 길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근일점에서부터 원일점까지의 거리는 바뀌지 않는 거야, 20률이 바뀌어도. 근데 자, 20률이 커지면 초점이 좀 더 한쪽으로 쏠리니까 근일점의 거리는 더 작아지는 거고 원일점의 거리는 더 멀어진다고 본다면 10만 년 전에 20률이 컸기 때문에 근일점의 거리가 더 가까워 태양의 시경은 더 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현재가 10만 년보다 크다는 틀린 지문.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북방부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26,000년 전이 52,000년 전보다 크다.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야, 26,000년이 세차운동의 주기야. 52,000년은 주기가 두 번 반복된 거지. 한 번 주기 반복된 거고 두 번 주기가 반복된 거니까 이 문제에서 의도는 세차운동은 어차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야. 26,000년, 52,000년. 그럼 세차운동은 의미가 없어. 그럼 디귿쯤에서 물어본 것은 이 연교차는 뭐를 가지고 따지란 얘기야? 20률의 변화만 가지고 연교차를 따지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 현재하고 변함이 없어, 세차운동은 어차피. 그지? 두 기간 동안에는. 그럼 여기서 연교차는 언제가 더 크고 작았냐를 판단해 보면 26,000년은 지금 약간 여기쯤이야. 그지? 한 여기쯤? 대략적으로. 그지? 그 다음에 52,000년이면 대충 요쯤. 그지? 그러면 지금 봤을 때 20률이 26,000년 전에가 조금 더 컸단 말이지. 그 20률이 컸을 때가 좀 더 태양의 위치가 이쪽, 근일점으로 더 가까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이겠지? 그러면 현재 여기가 겨울이었단 말이지. 요건 13,000년 전을 얘기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이제. 겨울인데 태양과의 거리가 어때? 더 가까워. 그럼 겨울은 안 그래도 추운데 태양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니까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이 되겠네. 선생님, 지금도 따뜻한 겨울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보다 더 따뜻한 겨울이 되겠네. 그럼 연교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작아지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는 여름인데 태양과의 거리가 멀었으니까 약간 시원한 여름이었는데 더 멀어지니까 더 시원한 여름이야. 그럼 겨울이 더 따뜻해지고 여름이 더 시원해진다는 얘기는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는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 결국 20률이 커질수록 연교차가 작아지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20률이 큰 애가 바로 26,000년 전이니까 얘가 연교차가 더 어떤 거야?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좋아요. 그 다음에 19번, 20번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좀 고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요, 여기를 보게 되면 지금 흡수율이 거의 없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쯤 있었다는 얘기는 얘가 뭐를 얘기하는 거야? 가시광선을 얘기하는 거잖아. 가시광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때 태양의 에너지 중에서 가시광선은 대기에 흡수가 안 되고 지표로 도달하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저쪽에 긴 파장, 전파의 일부도 지표에 도달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가시광선이고 흡수율이 거의 없었으니까 지표도 도달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기니까 적외선 같은 애고. 그지? 그지? 여기 같은 이 A는 자 여기 자외선도 있고 X선도 있고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근데 애들이 뭐 선생님 뭐 여기가 뭐 자외선일지 X선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거 몰라도 풀 수가 있는 거야. 어쨌든 자외선이 됐던 X선이 됐던 흡수율이 높으니까 지표로 도달 잘 못해. 그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근데 여기 사이가 있으니까 X선으로 보는 게 좀 더 합당하겠네. 그지? 자 문제 볼게요. 대기 투과율은 A 영역보다 B 영역에서 낮다. B 영역에서는 대기 투과가 잘 된 거지. 그래서 이건 틀렸어. 자, 니은 A 영역의 별빛은 주로 나를 이용하여 관측한다. A 영역의 별빛은 주로 나를 이용하여 관측한다. 자, 나가 뭐냐면 요거야. 자, 근데 얘들아 봐봐. 얘는 딱 보니까 지상 만원경이야, 그치? 우주 만원경이 아니란 말이야. 지상 만원경이고 아마도 이렇게 경통의 길이가 짧은 이러한 만원경은 반사 만원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얘는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주로 보는 만원경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나를 이용해서 본다라고 돼 있는데 A 영역이 아니죠. B의 영역이라고 해야겠죠. 가시광선이니까 틀렸어. 그럼 정답은 D급밖에 안 되겠네. 온도가 낮은 성간물질은 당연히 온도가 낮을수록 파장이 기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파장이 긴 애로 봐야 돼. 그래서 A보다 C 영역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 당연히 맞는 질문. 됐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칠판만 좀 잠깐 정리하고 마지막 20번 문제 해결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20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가 나름 킬러는 킬러인데 우리가 이제 북쪽 하늘의 일주운동의 모습, 북쪽 하늘에서 적경을 따지는 이러한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평가원에서도 여러 번 좀 출제가 됐던 그런 원리입니다. 물론 이제 유성우를 어떤 원리, 모티브로 해서 나온 문제는 처음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하다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조건을 먼저 한번 보자고요. 지금 유성우의 복사점 퍼져나가는 이 점이 여기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가 북극성이 있으니까 북극성이 자 여기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쭉 좌우선을 연결했을 때 이 좌우선에 만나는 이 점이 북점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북점에서 이쪽 방향은 어쨌든 간에 동쪽이야. 그지? 물론 여기는 기본적으로 북쪽 하늘이긴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북점에서 이쪽은 약간 동쪽 방향이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랬을 때 유성우 복사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이 유성우의 복사점 여기 부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원운동을 할 거란 말이지. 그치?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복사점의 적경하고 저기가 나와 있는데요. 적경을 한번 써볼게요. 3시 15분이래요. 자, 3시 15분. 적경이. 자, 그 다음에 저기는 얼마라고 돼 있냐면 57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57도. 이렇게 돼 있네요. 됐죠? 그럼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자, 구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지금 북쪽 하늘의 모습이니까, 자, 구를 한번 이렇게 그려서, 자, 여기 지평선 만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북극성이 이런 식으로 있는 천구의 북극의 위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있는 상황일 겁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구를 그리지 않고서 풀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아무래도 아직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천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요거에 의해서 일단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유성우의 복사점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할 겁니다. 그지? 원운동 하는데 딱 봐도 얘는 이제 지평선 밑으로 지지하는 주극성일 것 같은데 이 문제 조건에서 저기가 57도라고 문제의 조건에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자, 주극성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주극성의 범위는 90- 위도에서부터 90도까지가 주극성의 범위였죠. 근데 여기 위도가 지금 서울이 37.5도니까 주극성의 범위는 52.5도에서부터 90도까지의 저기값에 해당이 되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별은 우리가 주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유성우의 복사점의 저기가 57이니까 이 안에 들어가네. 아, 주극성이구나. 그럼 지평선 밑으로 지지 않는 거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주극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구에서 그려주면 구에서는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운동하는 주극성이 되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을 때 반시계로 일주운동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자, 구의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안에서 봤을 때는 반시계 방향이 되겠지. 그럼 대략적으로 위치를 따져보면요. 지금 이 유성우의 복사점은요. 북극성, 천구의 북극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권 안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이게 시간권이야.
물론 시간권은 원래 약간 곡선이지만 대략적으로 근사로 치면 직선화 시키면 되지 않겠니, 그지? 그럼 얘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북동점의 사이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란 말이야,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동점은 이쪽보다 조금 더 멀리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대략 찍으면 한 여기 어디쯤 간에 지금 여기 북동쪽 여기 어딘가에 지금 찍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얘를 대략적으로 시간권을 만들면 한 요 정도로 잡아볼까요? 자, 약간 이러한 느낌으로 시간권이 설정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북동쪽 대각선으로 지나가는 요 시간권이 지나가는 곳이란 말이지.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이 유성호의 복사점의 적경이 3시 15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런 거 우리 정확하게 따질 필요 없이 대략적으로 여기가 3시 정도구나, 적경이. 15분을 좀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여기가 대충 3시면 이쪽에 춘문점이 좀 있을 거고요. 춘문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로 돌린 게 적경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적경은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적경의 증가 방향이잖아.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가 3시면 이쪽 근처는 뭐 6시 정도에 해당이 되는 요 위치에 6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물론 뭐 정확히는 6시는 약간 요쪽에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근사적으로 보면 6시 정도가 지금 여기 지점에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현재 자정이라고 돼 있어요. 중요한 힌트가. 자정이면 태양이 어디 있어야 돼? 그렇지. 자정이면 태양은 여기 있어야 돼, 땅속에.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6시쯤에 있는 거니까 태양은 약간 요쪽에 그리는 게 맞겠지. 왜? 태양은 황도상에 위치하는 거니까. 그지? 그럼 태양은 6시에 적경을 갖고 저기는 플러스 23.5도 정도를 가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확히 태양이 6시는 아니야. 정확히는 태양이 6시보다 조금 더 적경이 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억지문을 보게 되면 관측한 시기가 겨울철이라고 했으니까 겨울철은 절대로 될 수가 없지. 여름철에 가깝겠지. 그죠? 그래서 이걸 너무 정확하게 잴 필요는 없고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하늘 안에서 그냥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런 얘기지. 이 북극성에서 땅속을 북점을 지나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이 땅속의 방향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6시가 이렇게 있는 상태란 말이야. 좀 더 정확히는 이쪽 대각선 방향, 이쪽으로 지나가는 이 시간권의 이 방향에 3시 15분, 즉 3시가 여기에 있을 거라는 얘기지, 3시가. 이쪽 방향이 지금 3시의 방향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3시니까 여기서 한 45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봤을 때, 그치? 45도면은 약 3시간의 차이 아니겠니, 그지? 그러니까 3시,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몇 시? 6시 정도가 될 거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북쪽 하늘의 별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별들이 일주운동하기 때문에 적경은 오히려 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적경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가 6시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북점을 기준으로 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이 방향이 6시요. 여기서도 북극성에서 북점을 지나가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요 방향이 약 6시가 될 것이다. 알았지? 그래서 6시에 근접할 것이다. 그래서 겨울은 아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복사점의 위치는 일주운동하는 동안 지평선 아래로 지지 않는다. 자, 주국성임을 확인했으니까 맞는 거지. 자, 디귿. 혜성이 남기고 간 잔해들이 지구 대기와 마찰을 일으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렇죠. 요게 바로 유성우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것도 내가 얘기를 하자면 쌤이 개념 테크트리 시간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EBS 수능 특강에도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여기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혜성이 이렇게 20유리 매우 큰 타원 궤도로 돌고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우리 지구의 공전 궤도면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겠지. 그럼 봐봐. 이 혜성이요. 자,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면서 자신의 어떤 물질들을 여기에 이렇게 떨어뜨려 가면서 이동해 갔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는 이 혜성이 남기고 간 잔해들이 이렇게 떠 있는 상태란 말이야. 우주 공간에. 됐어? 그때 이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면서 지구가 여기쯤에 오게 되면은 이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서 여기 있었던 혜성의 잔해들이 이쪽 지구한테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성우가 나타나는 지점은 지구의 공전 궤도면과 혜성의 공전 궤도면의 교점에서 유성우가 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서 다발처럼 떨어져서 빛을 내면서 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유성우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혜성과 관계 있는 게 바로 유성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혜성이 남기고 간 잔해들이 지구 대기와 마찰을 일으켜 발생하는 현상이다. 맞는 지문으로 우리가 보시면 정답은 니은과 디귿.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번 3월 학평에서 킬러라면 킬러 문항이 될 수가 있긴 하겠으나 사실은 이제 선생님 욕심에서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지구과학은 그죠? 이제 개념 정리 끝내고 이제 막 전체를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다소 어렵게 느껴질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굉장히 많잖아.
이동안의 천체 실력을 더 견고하게 많이 늘리면 여러분들 6평, 9평, 수능 때까지 충분히 열심히 대비를 한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3월 학평은 딱 멘탈 관리 잘해야 됩니다. 잘 봤던 못 봤던 학평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그래서 이 학평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이 계획을 세우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능 때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틀린 거 꼭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